오늘의 토론 주제는 촉법 소년입니다. 차량을 절도하고 알바하던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온 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올리는 것을 왜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찬성 측께서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형사사건으로 가는 것은 3%에 불과하고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 주소권 토론이기 때문에 저희 말 안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제도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논리적 모순입니다. 논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두 팀 다.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영광의 승자. 이번 대결의 승리팀 하나의 이슈, 두 개의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모이는 곳.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참가자들을 소개할게요. 지원이 있다면 내가 출산을 해도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양대 측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 비약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4강에 진출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여기서 지나가고 우승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하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토론 잘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메가시티를 뒷받침하는 근거이지 어떻게 첫술 뜨는 것부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금일 토론 논제가 필수적이다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강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잘 보여드려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 가지고 충분히 다 보여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떨지 않고 최대한 잘 토론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승까지 끝까지 가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촉법 소년입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로 촉법 소년의 연령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는 몰라보게 빨라졌고 또 범죄의 양상 또한 지능화되고 흉포해지며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영악함을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다스려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판단력이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낙인 대신 교화와 선도라는 기회를 주어야 할까요? 오늘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에서는 촉법 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한 대학생들의 날카로운 통찰과 뜨거운 논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토론의 깊이가 더해진 4강전인 만큼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파격적인 시도로 혁신을 이끄는 충주맨 김선태님. 안녕하세요. 충주맨 김선태입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는 자리인 것 같아서 왔습니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0년생이 온다 등 다양한 저서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이끄는 작가 임홍택님. 저는 이제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은 나이가 44세를 넘어가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두 흡수하고서 잘 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과 진정성 있는 전달력을 전하는 스피치 전문가 이민호님. 오늘 오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만약 제 손에 결정권이 달려있다면 찬성을 할 것인가 반대를 할 것인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토론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은 심사위원제 도입으로 새롭게 추가된 심사위원 질의응답 라운드를 포함해 총 5개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그럼 양 팀의 기본 논리를 확인하는 입장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하나 용어 정의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소년법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자 중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인 소년을 범죄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자 중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 소년과 범죄 소년 모두 보호 처분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촉법 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2020년 3월 29일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만 13세 학생 8명이 렌터카를 훔쳐 도주하다가 대학 원룸 생활비를 구하던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였으나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27일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A군은 어머니 대신 자신을 키워주던 고모를 게임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살해했으나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극적인 사건들만을 보고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7년 대비 2021년 폭행, 성범죄,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의 수는 34.8% 증가했습니다. 그중 만 13세가 62.7%로 촉법 소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대법원 소년범죄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촉법 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공공안전을 위해 다음 3가지 논거를 들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변화에 맞춰 책임 판단의 기준을 변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판단과 참여 수준 변화에 반영해 연령 기준을 조정해왔습니다. 선거권, 정당 가입 연령, 민법상 성인 연령을 하향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 스스로를 청소년이라 인지하는 평균 연령의 하향은 12.6세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책임 사각지대를 줄여 위화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범죄 억제에서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 절차가 실제로 작동을 하고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확실성입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 13세 소년들에게 자신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이 억제 기제가 약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는 것은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서 소년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법체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2022년 11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96%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며 현행 제도가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론이 곧 정답이란 뜻이 아닙니다.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고 범죄율이 높아지더라도 나이만으로 책임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법의 정당성과 사람들의 신뢰가 흔들리며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보다 현실에 알맞게 제도를 정비하여 범죄를 억제하고 사법체계를 회복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의 개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문제는 무엇인지, 둘째, 현행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필연적으로 야기하는지, 셋째, 개정된 제도가 문제의 해결 및 사회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상황은 명확합니다.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문제가 제도적 연령 인하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합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반대 측은 이러한 기준 하향이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악화시킬 여지가 다분하며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이 이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준 인하는 낙인 찍기와 교화의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사회로 복귀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을 교육 기능이 미비한 교도소로 옮기며 전과 기록까지 남기는 형사처벌은 청소년의 교화에 오히려 역효과만 낳을 뿐입니다. 이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형사 이송 제도를 확대했던 미국 정책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 메타 분석한 한국소년정책학회 논문에 따르면 이는 이미 실패한 방향임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공통적으로 대다수의 연구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청소년들이 정신적 성장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실패한 그리고 청소년의 낙인을 남기고 교화를 방기하는 오류를 우리는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기준 인하는 법 제도의 과부하로 이어져 소년법의 본래적 취지 달성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만 13세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부로 송치할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는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검사 총원은 약 2,000명 정도에 불과하고 형사 담당 검사는 이보다 더욱 적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대한민국 검사별 담당 사건 수는 일본의 2배를 상회하며 유럽 평균의 4.5배에 달합니다. 그런 와중에 약 연간 8천여 건의 사건을 추가로 받아들여 책임 능력 유무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은 법 제도의 과부하를 야기하여 청소년 범죄 심사 전반의 졸속 처리로 이어질 것이며 개선 가능성이 큰 소년을 전과자로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현행 제도의 개선만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895 처분에 대해서도 현행 675 처분과 동일하게 집행 감독을 통한 보호기간 연장을 가능케 하여 교화가 불충분한 아이들을 추가적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과 재범을 저지르는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9호, 10호 처분 임시퇴원 제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보다 꼼꼼하게 재사회화와 교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맹점을 제거하고 그것이 행동에 따를 책임임을 충분히 인지하게 한다면 범죄는 억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개선안은 현 정부의 소년원 시설 증축 계획안 및 관련 예산안 편성과 맥락을 같이 하며 소년법의 본래적 취지 실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보다 우수한 대안입니다. 첫째, 낙인 찍기로 인한 교화의 실패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 둘째,
현실적으로 그러한 제도적 개편이 법적 제도의 과부하를 야기하여 사법적 정의를 퇴색시킬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만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학교의 입장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측에서는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범죄 억제력을 위해서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반대로 성균관대학교 측에서는 교화라는 소년법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면서 현행 제도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라운드 교차 검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상대팀의 논거를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주장 속의 허점을 드러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5분간 성균관대학교의 교차 검증 시작하겠습니다. 현지승 토론자님께서 법은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촉법소년 제도 자체의 폐지 여론이 몇 프로에 달하는지 아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약 80%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만 13세로 낮춰도 여전히 법은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법의 정당성은 충분한 국민의 여론이 더해지고 그다음에 그 법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시는 찬성 측께서 저희에게 입증을 해주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책임 능력이 만 13세부터는 있고 만 12세에서는 없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엔 책임 능력뿐만 아니라 책임 능력이 있더라도 개선 가능성이 인정되는 아이들을 위해 촉법소년 제도가 존재한다고 그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책임 능력에 더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개선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 역시 실증적인 통계 자료나 관련된 논리가 있다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아까 저희 입론에서 보여드린 통계 자료에서 만 13세의 범죄율이 만 14세 이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왜 책임 능력이 14세에만 있는지는 오히려 반대 측께서 입증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 능력은 사물 변별 능력과 행동 통제 능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찬성 측께서 제시해 주시는 자료는 이 둘 중 어느 것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으로 인식을 하는 것과 범죄의 흉포화가 책임 능력을 갖췄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숭실대학교의 주도권으로 넘어가서 반대 측이 주장하는 현행 유지 이면과 실효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시작해 주세요. 성균관대 측의 입론을 잘 들었으나 입론 내에서 서로의 논거들이 모순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두 번째 논거에서 인당 사건 수가 증가하고 검사가 부족해서 힘들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8천여 건이 추가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범죄 소년 만 14세에서 19세의 촉법 소년 중에서 형사 사건으로 처벌받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형사사건으로 처벌받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분류를 하기 비율이 몇 위해서 %냐고 여쭤봤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네, 모른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3% 정도입니다. 전체 2만여 건의 사건 중에 500여 건의 사건 3%입니다. 8천여 건이 형사사건으로 가서 검사의 업무가 과중될 거라고 하셨지만 실제 형사사건으로 가는 것은 3%에 불과하고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 주도권 토론이기 네. 때문에 저희 말 안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논거로 낙인 효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에게도 마찬가지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왜 만 14세부터 더 위로 가서 성인들까지 처벌을 받으면 낙인이 생길 수 있는데 형사제도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금일의 논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것이고 문제가 있음이 분명함, 인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장드리는 바인 것입니다. 만 14세까지 별 차이가 없다는 점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논거 같은 경우에는 8구 후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년에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면 이것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아닙니까? 오히려 상대 측께서는 처벌을 올리자는 것이 주장 아니십니까? 기본적으로 소년원의 본래적 취지 자체는 처벌보다는 그 교화와 교육에 있습니다. 지금 찬성 측께서 주장하시는 형사처벌과는 명백하게 제도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이라는 걸 짚고 넘어가고자 하고요. 너에게 주어진 이 소년원 처분은 처벌이 단 하나도 없고 오직 교화만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교화적 성격이 더욱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기에 구금되는 것이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 축적의 중요한 시기를 방해하고 합법적인 분야에서 미래 임금 감소와 더 큰 범죄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방금 있습니다. 청소년이 구금되는 것이라고 하셨죠. 애초에 소년원의 성격 자체가 청소년을 사회화 불려고 구금하는 것도 하나의 성격입니다. 이것을 전면 부정하시는 것은 앞선 입론과는 모순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요. 숭실대학교 측의 교차 검증
역시 끝났습니다. 두 팀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 잘 봤고요. 과연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은 법의 구멍을 이용하는 영악한 범죄에 던지는 준엄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져야 할 책임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가혹한 낙인일까요? 자유토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를 짚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화성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 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서 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지만 형사처벌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전과 기록의 유무입니다. 실제로 전과 기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취업할 때 겪는 난이도가 달라지게 되고 더 높은 난이도로 인해서 정상적인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이 다시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미 실증적으로 답변된 바 있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소년 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를 살펴보게 된다면 소년교도소 수감자의 평균 재범 기간과 중앙값이 가장 짧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집단일수록 재범 기간이 중앙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교화에 있어서 형사처벌이 실패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소년의 보호 처분의 재범률은 13%고 성인이 받는 보호 처분의 재범률은 5%로 성인보다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보호 처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소년 보호 처분 받은 아이들의 재범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종 범죄 유형과 재범 그리고 연령 등 기타 요인을 통제하고 나면 보호 처분의 영향이 큰 것이 아니라 보호 처분 선고 이후의 경제적인 요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범의 대부분은 경제적 자립 및 생계 안정에 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애초에 더 열악한 경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보호 처분을 받게 되니 그러한 통계가 발생한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의 재범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논리적 모순입니다. 반대 측께서 이제 전과 기록이 있을 경우 재범률이 높아진다 이런 예시를 들어주셔서 소년의 경우에도 재범률이 전과가 있는 성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구금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성장에서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소년원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금인데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걸 여쭤본 것이고요. 결국 이 토론의 주된 이 본질은 무엇이냐?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전부 형사처벌을 때리자는 게 아닙니다. 촉법소년이 아니어도 판사의 재량껏 하에 보호처분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97% 이상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교화 좋습니다. 재사회화 좋습니다. 근데 왜 이들을 촉법소년으로 놔두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일체 0%로 둬야 되는지 차량을 절도하고 알바하던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온 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올리는 것을 왜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찬성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3.1% 내외를 우리가 걸러내기 위해서 만 13세까지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이 만 13세라는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13세가 결국엔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돼라는 이러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면 연령을 하향한 이후에 만 12세 즉 촉법소년의 마지막 연령이 되는 만 12세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개연 역시 존재합니다. 만 12세면 중학교 1학년에 진입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발달 인지학적으로 봤을 때 인적 네트워크가 급격히 확장되고 새로운 또래 집단에 적응하며 집단 내 서열을 형성하는 시기이자 동시에 비행 집단이 초기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결국에 만 13세 미만 하향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촉법소년의 과도한 일탈, 그로 인한 추가적인 하향 요구,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는 취지붕괴라는 연쇄적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지 이를 단기적인 사회적 분노를 해소하는 어떤 상징적 조치만으로 하자 혹은 3.1%를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검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더 늘려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 피해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본래 기능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만을 야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 측께서는 근본적인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부수적인 것들에만 반박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 검사가 모자르다? 그럼 마찬가지로 소년원의 보호 처분을 하는 보호 감찰관 숫자도 모자릅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뭐 폐지의 여론도 80%다, 여론의 반영이 불가하다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여론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론 플러스로 만 13세가 촉법소년 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 13세 이나 토론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비용, 그러니까 행정적인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용을 투입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속된 말로 잘 남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의 페리 프리스쿨 프로그램의 수익률을 추정한 논문에 따르면요. 어린 나이에 교육에 투자한 1달러는 향후 약 7에서 12달러 가량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범죄의 감소를 찝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육을 했을 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재범도 안 할 확률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도 그게 훨씬 더 비용 대비 수익이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비용 증가의 문제에 있어서 찬성 측께서도 충분히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소년원도 상당히 지금 과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 추계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에게만 비용 추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좀 억측인 것 같고요. 반대 측께서는 계속해서 재범 지연, 이런 비용 문제를 재범과 교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범죄율 자체를 낮추자는 것입니다.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만큼 우리가 범죄에 필요한 비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절차적 정의, 정당성 이론에 따르면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다른 국민들 모두까지가 이 절차적 정의가 정당하다라고 느껴야 법 체계가 잘 작동이 된다는 건데 만 13세 촉법 소년 중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심지어는 만 18세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만 13세를 유일하게 형사처벌에 배제를 하는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합니까? 이게 정당한 이론입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 3.1% 역시 결국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와서 다시 정상적인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은 이들을 처벌했을 때 재범률도 높고 평균 재범 기간도 더 높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다수 설명드렸습니다. 만 13세에도 우리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 근거 자료로 방화, 살인, 범죄 강도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만 12세도 심각한 범죄들 많이 저지릅니다. 계획적으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노려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고요. 조직적으로 금은방 처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 11세, 만 10세라고 다를까요? 그렇게 되면 금일 토론에서 찬성 측께서 주장을 해주셔야 될 것은 만 13세로 하향하자는 것이 아니라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걸 주장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의 주장을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13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을 드렸지만 12세로 하향하는 경우에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드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통계치를 들여서 이런 정당성과 이런 것이 확보돼야 찬성 되는 측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유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먼저 찬성 측 숭실대학교는 지금의 법으로는 더 이상 소년 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을 통해서 만 13세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측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단순히 처벌 연령을 낮추는 건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이런 식의 형사처벌이 아이들을 범죄자의 길로 내모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라운드는 4강부터 새롭게 도입된 심사위원 질의응답 라운드입니다. 네, 그럼 먼저 찬성 측인 숭실대학교 쪽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만 13세로 하향을 할 경우에 그럼 13세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줄어든다? 네. 근데 이 통계 보여주신 거 보면 14세 범죄 역시 늘고 있거든요. 더 많이 13세보다. 보호처분 연령별 비율을 보시면 14세는 더 크게 상승을 했어요. 범죄 소년의 이 소년법수 접수 현황의 큰 틀로 보면은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그 우하향하고 있는 그래프 내에서 14세 비중이 조금 올라간 것뿐이지 절대적인 범죄 소년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요 비율은 조금 뭐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네. 사실 우리가 범죄에 노출되고 이런 것들을 각종 미디어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나 이런 데서는 SNS를 이제 법으로 청소년에게 금지시키기도 하고 같은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모방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 13세가 범죄에 더 취약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형사법상의 책임 능력은 자기 행위의 위법성과 결과를 인식하고 선택할 최소한의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 13세도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느꼈고 만으로 해서 13세 어려 보이지만 사실 학제상으로 따지면 중2 학생들이 많거든요. 중1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나누는 기준을 어린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로 규정하는 법안들이 전부 만 13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보았을 때
촉법 소년만 만 14세로 돼 있는 게 오히려 법률적으로 좀 더 어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13세에서 범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일종의 턱걸이 효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4세 이상부터 범죄 소년이고 13세까지는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을 해서 13세가 된다면 이제부터는 12세 범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턱걸이 효과가 오히려 그 12세나 이런 쪽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선행 연구도 있었고 13세 촉법 소년이라는 그 이미지가 너무 확산이 되면서 말씀드린 처벌의 확실성이 너무 낮아진 경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촉법소년 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솔직하게. 솔직하게요? 없애는 건 어때요? 없애는 거는 어차피 좀, 굉장히 소수만 처벌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극악무도한 범죄만. 없애는 거는 좀 고민을 아직 하고 있던 그 판단 스스로 고민하고 있었고 근데 사실은 저는 없애는 것 쪽에 좀 더 마음이 가긴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반대측 성균관대학교의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먼저 잘 들었고요. 극악무도한 범죄자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교화가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불가능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 법이 그것을 공식화해버리고 얘는 교화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 소년법과 형법의 목적 자체를 교화해두고 있다면 그것은 포기하기 힘든 이상인 것 같습니다. 80%가 촉법소년법 폐지한다는 아까 전에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여론들이 높게 나오는 이유 자체가 보통 자극적인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보도가 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촉법소년 얘네 그냥 어차피 교화도 안 되고 처벌받게 해야지 폐지해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러한 상태의 여론까지 모두 다 반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촉법소년 아이가 경찰한테 이제 대어들고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상당히 같이 분노를 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장면들을 보았을 때 어떤 처벌이나 어떠한 교화 방식으로 이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고 나서 보니까 소년원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를 모르고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아무것도 처벌을 안 받겠지라고 행동하고 소위 막 나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인데 소년원에서 어느 정도 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개선되어 가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응당한 처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촉법소년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연령 하향을 96% 이상 찬성하고 이런 이유가 피해자에 대한 서사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지만 간접복수를 해주는 국가가 제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기 위한 하향을 하지 않고도 그러한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가해자에 대해서 강한 형벌을 때리고 사형을 시키거나 이런다고 해서 사실 피해자에 대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응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피해자의 회복에 관한 사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첫 번째로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미디어들에서 이 소년원에 가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법의 처벌을 피해간다 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범죄를 더 저지르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논거로 교육을 강화해서 현재의 소년원 처분이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으로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검증까지 심사위원분들께서 해주셨으니 이제 남은 건 승부를 결정지을 최종 변론뿐입니다. 송실대학교 측의 최종 변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종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의 주요 논점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 국가 예산을 만 13세 형사사건 분류에 쓰는 것이 아까운가? 극악무도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3.1%라는 숫자에 적은 수기 때문에 마치 아깝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인 효과가 만 13세에게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도 만 14세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는 성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대측께서 교차 검증에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성과 엄격성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요. 반대측께서는 소년법 내에서의 처벌을 강화하는, 즉 엄격성을 올리자는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처벌의 증가가 범죄 감소에 영향이 없다라는 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의 가장 큰 핵심 질문인 촉법 소년이 아니더라도 97%가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데 왜 살인, 강간, 방화범에게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일체 배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촉법 범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 13세를 단 한 살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의 밖에 그대로 두는 것은 전체 청소년 중 일부인 소년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부인 형사처벌 대상자를 위해 대한민국의 공공안전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의 최종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반대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할 경우 첫째, 낙인으로 인한 교화의 실패가 야기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를 소년교도소 입소 그리고 소년원 입소한 청소년들의 취업 그리고 재범률 등 다양한 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우리 사회로 돌아가 정상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을 영원히 분리할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제도의 과부하를 야기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업무 8,000건에 대해서 찬성 측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무엇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은 책임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개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한 번 실수를 저지른 청소년을 다시 범죄의 길로 이끄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현행 제도 내에서 현재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해결 가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년원은 교화시설입니다. 교육과 교화에 초점을 둔 소년원은 낙인 효과와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양 팀의 최종 변론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이제 가장 잔인하고도 공정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 분의 심사위원께서 오직 논리와 실력만으로 오늘의 승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잠시 후 심사 결과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논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두 팀 다 이번에는. 저는 이제 최후 변론 보면서 봤던 게 뭐냐면 그 맨 처음에 얘기했던 입장 발표를 다시 얘기한 친구가 있고 여기서 중간에 나왔던 문제점을 찍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말이 맞냐 된 게 오늘의 이 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유연하게 움직이는 팀이 하나 있더라고. 그럼 아마 같은 의견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잘한다라고 느꼈어. 이제 심사 결과를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영광의 승자 공개해 주시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저희 셋 다 또 동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장영준 학생이 발성이 너무 좋아서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균관대 분들은 굉장히 콤비 플레이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착착 치고 나오는 게 이제 전달력도 굉장히 좋았고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96%가 이제 찬성하는 이제 그런 거에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의 덮을 만한 정도의 실력을 보여준 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숭실대학교가 좋았던 것은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만 준비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얘기 나온 거를 유연하게 해서 활용한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견이라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이번 대결의 승리팀 숭실대학교입니다. 8개 팀 다 봤는데 진짜 제일 잘한다고 느꼈고 4강 상대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론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길 땐 무조건 이건 무조건 이겼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느낌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너무 잘해주셔서 간만에 너무 쫄깃했고 아까 심장 박동수 뻥안 치고 180까지 올랐습니다 진짜로. 지진이 나왔습니다. 지진이 났고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해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사물 변별 능력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구금 관련된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해외 논문 단어인데 저도 별로 막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어서 이게 사실 소년원에 가는 거랑 구금이랑은 좀 구분되는 건데 그 지점을 명확하게 짚지 못한 게 일단 좀 아쉽고요. 이 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히 분리하겠다라는 거를 많이 인지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걸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다, 뭐 업무 과중이랑 그런 거에 있어서 심사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차적인 점을 꺼내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웠죠. 자료 조사도 많이 해보고 하게 되면서 그래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결승에 진출하게 된 숭실대학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쉽게 결승 진출엔 실패했지만 멋진 토론 보여주신 성균관대학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학교의 배틀은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로 시작해서 듣다 보면 그건 아니지로 끝나는 주제, 유치하지만 동시에 논리적으로 싸우게 되는 주제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뜨겁고 더 솔직한 토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인 사이 SNS 온도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를 많이 티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후사부터 그냥 스토리 모든 거에 다 제 얼굴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로또를 예시로 들어주는데 로또는 사실 저희가 뺏길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사진을 올리시면 여자친구를 뺏길까 봐 혹시 무서우신 건가요? 이왕이면은 감춰두고 싶습니다. 저만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싶습니다. 그 사진을. 비자발적으로 공개 연애를 하게 되고 또 그 부작용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마음껏 웃으셔도 됩니다.